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열어놔야 된다. 유가가. 근데 네. 유가를 못 잡으면 인플레 못 잡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만에 하나 전쟁이 극적 타결돼도 네. 유가는 타결돼도 유가는 조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청환 본부장의 가족 관계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형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또 부모님과 아주 따뜻하게, 따뜻하다고 할까요? 좀 화목한 가정을 지금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부모님 역시도 하청환 본부장이 지금 연애를 거의 15년 가까이 쉬고 있지만 뭐라고 하시지 않죠. 네. 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일단은 뭐 이제 같이 늦게까지 함께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시다고는 하지만 그래요? 네. 너무 좋대요. 네. 네. 그때도 뭐 부모님이 너무 함께 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나중에는 결국엔 갈 길을 가야겠죠. 네. 그렇죠. 하청환 본부장 따뜻한 남자고 네. 요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청환 본부장이 그냥 아들이 그냥 같이 있기를. 네. 그러나 또 제가 한편 인생 선배로서는 빨리 연애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늘 하고 있는 우리 하청환 본부장. 네. 투자 쪽에 대해서 컨설팅 좀 해주나요? 형님이나 뭐 어머님이 뭐 창환아 이거 이 돈 어떻게 할까 뭐 이럴 때. 맞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좀 오면은 네. 이제 뭐 약간 제 나름대로의 좀 팁들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의사결정은 또 부모님이 또 자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조언만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네. 그래요. 그 개그맨들이 원래 집에서 잘 안 웃기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개그맨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이 투자 전문가들도 의외로 집에서 이렇게 이런 업무 쪽은 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쵸 하청 본부장도.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얘기를 해도 네. 일단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제가 또 자식이다 보니까 밖에서의 이런 신뢰도랑은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개를 좀 달리 하십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네, 다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너무 네. 방대한 주제이기도 한데 짧게 줄여서 왜 나온 건가? 느닷없이 인플레이션이. 그쵸.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우리는 네.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그쵸 전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7월 8월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인정을 안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한순간 지금 완전히 상황 전환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인플레이션 어떻게 시작된 건가? 여기서부터 이야기할 걸까요? 네, 일단 촉발 요인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19가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단 네. 코로나19로 예. 생산량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도 약간 좀 다르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생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예. 단기적으로 이제 수요까지 감소가 돼서 그 부분들이 사라졌지만 결국엔 이제 코로나 부분이 이제 풀리고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생산량 위축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통화 정책의 흐름들도 사실 좀 완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8년 말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했는데 네. 코로나19 터지고는 이제 재정으로 엄청난 돈이 또 찍혔죠. 그 정도를 더 풀었을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화폐의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는 주 요인으로 일단 작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버리죠. 전쟁.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공급망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전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좀 방향성이 틀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천연가스로 치면 사실 유가로 환산을 하면 거의 500달러, 600달러 수준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가격이. 유럽 쪽 천연가스는 한 9배 오른 거 아니에요? 그 엄청 정도 네. 올랐습니다. 전쟁 전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네. 그 후발로 이제 만드는 모든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라면 가격도 보시면 네. 봉지 이제 5봉지에 거의 3,000원대 초반에 샀었던 라면들이 이제 5,000원대 이죠. 그래서 이런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피부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네.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이런 금융 위기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오게 되고 네. 각 정부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나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좀 주도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달러 기조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 물가 그리고 무역 적자에 대한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이제 연쇄적으로 또 그 달러 강세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많이 강달러의 영향을 받아서 좀 위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화폐의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화폐의 그 가치에 영향을 주겠지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한 것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나오고 있는가? 첫 네. 번째, 돈을 풀어서입니다. 돈을 풀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양쪽 하나로 이미 풀렸는데 그 돈을 못 걷어들였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네. 걷어들인다 트럼프 행정부 때 하다가 그 달러를 못 걷어들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고 네. 미국도 돈 찍었고 우리도 뿌렸고 그렇죠. 그쵸. 예, 막 네. 그 전 국민한테 다 그 뿌렸습니다. 예, 네. 재정 뿌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쌓여 있는 네. 그런 와중에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공장에도 못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농장도 못 가고 일꾼들 없고 하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됐다. 네. 그 물건에 이제 부족이 나와요. 그렇죠. 돈은 많이 풀렸고 네. 물건 부족이 나오고 이런 찰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렇죠. 석유, 천연가스, 원자재가 날아간다. 네. 네.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 날아가니까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을 해서 킹달러가 됐는데 그렇죠. 네. 미국 빼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킹달러는 자국의 화폐 가치 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또 올라. 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지금 복합이네요. 자, 맞습니다. 돈 풀었다. 돈 풀었다. 네. 네. 글로벌 공급망 파괴됐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 올랐다. 네. 여기에 마지막 킹달러. 킹달러까지. 이건 미국 빼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인플레이저 포함이죠. 네. 수출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무지막지한 물가 상승의 시대가 왔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인플레가 언제 끝나냐? 혹은 어떻게 끝나냐도 이 음. 네 가지를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되돌려 보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첫 번째 돈 푸는 거는 이미 그건 잡힌 것 같은데 그 중앙은행도 그렇고 재정도 다 못 풀잖아요 지금. 네, 이제는 풀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해소가 좀 됐는데 1번 요인 해소. 네, 1번 네. 요인 해소.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를 계속 올리든지 네. 이런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 자체를 줄여야 되는 작업들이 계속 될 거고 그건 결국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1번이 이제 더 악화가 되지 않을 뿐이지 네. 1번 요소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빠지지는 않는다. 나빠지진 1번은 않는다. 네, 이제 그쵸. 돈을 더 어디서 찍어내거나 풀거나 할 수는 없어요. 네. 돈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1번 좋아요. 1번 네, 해소. 1번 해소. 네, 1번 해소를 보고. 네. 글로벌 공급망 2번. 네. 이게 의외로 안 되는 게 아직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요. 맞습니다. 네.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뭐 이 해상 운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각국에서 이제 조금 운송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좀 잠정적으로 또 협의가 타결이 됐지만 네. 이런 파업 이슈들이 계속 있었죠. 이번에도 미국 쪽에서의 또 철도 파업이 예고가 되면서 사실 밀 가격이라든지 네.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잠정적인 좀 협의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일단락되는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이슈들이 전방위적으로 또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망 이슈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이슈로 작용이 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깔끔하게 해소가 됐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보면은 그 이제 이주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들이 아직 못 되돌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네. 농장 같은 거, 뭐 고무 농장 이럴 때에 원래는 그 일했던 일꾼들이 다 코로나19 터지고 고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못 돌아 아직도 못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돌아와야 또 생산도 그렇죠. 늘고 그러면 할 이제 텐데. 단가가 떨어지면서 네. 예, 인건비 떨어지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파괴의 두 번째 이슈는 요거는 아직은 시간 필요하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체크. 체크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체크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유가, 천연가스, 곡물, 원자재 가격 급등인데 전쟁이 끝나면 뭐 좋아질 거다. 네. 전쟁이 끝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계속된다. 유가 부분 같은 거 좀 볼까요? 이거야말로 해결이 잘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 겨울철을 일단 지나야 됩니다.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간이 좀 해소가 돼야 네. 그나마 좀 안정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곡물 쪽은 특히나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기후 변화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커피도 그렇고요, 뭐 밀도 그렇고 지금 작황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곡창지대였었던 우크라이나 지금 많이 대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러시아도 곡물 왕국이에요. 네, 러시아도 같이. 그렇죠. 네. 근데 전쟁이 일단 끝나지 않으면 또 다시 수출 제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거기에서 물량이 많더라도 그 물량들이 풀린다라는 보장이 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경작지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중국이랑. 하지만 뭐 홍수라든지 가뭄, 라니냐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빨리 또 돌아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파종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 파종 시기를 좀 많이 놓쳤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것도 겨울 파종인데 겨울 파종까지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또 수확 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올해의 기후에 영향을 줬었던 그런 이슈들이 내년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좋아요. 그럼 곡물 가격은 이제 상존한다. 네. 그리고 올라간다 계속. 그렇죠. 저는 네.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이제 유가랑 천연가스는 겨울철에는 이제 좀 피크를 칠 확률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연말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열어놔야 된다. 유가가. 네. 근데 유가를 못 잡으면 인플레 못 잡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만에 하나 전쟁이 극적 타결돼도 네. 유가는 타결돼도 유가는 조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국가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네.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그걸 수긍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지역도 탈환하고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자국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는 또 협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기 일단 쉽지 않을 뿐더러 전쟁이 끝나기가 어렵다. 끝나기 네.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팽팽하게 좀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서방의 지원을 워낙 또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네. 가격도 어느 정도 고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적어도 겨울철은 지나가야 에너지 수요가 피크를 치는 그 라인은 넘어가야 유가와 천연가스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노드스트림 그 가스관 잠그는 거라든지 이런 작업이 나왔을 때 유럽 지역에서 또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다른 데에서 공급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뭐 미국 지역이나 이런 기타 지역에서 모든 걸 다 또 해결하기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 시기 자체가 일단 지나가야 단기적인 좀 피크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경기 부진이 시작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 반면에
지금 석유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산유국들이 이렇게 되면 또 감산을 해서 어떻게 되든 유가를 안 떨어지게 떠받칠 것이다. 네, 실제로 오펙 어떤 거 쪽이에요? 그럼? 저는 일단 오펙 플러스가 이미 감산을 또 했고 네. 사실 좀 얘기들은 많이 있죠. 러시아국과 이제 비러시아 쪽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유가의 가격을 하락을 안 하기 위해서 좀 방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가 돼도 네. 유가가 그렇게 뚝 안 떨어질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변수는 또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되면 분명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거거든요. 아, 오히려 더 필요한다. 더 쓴다. 더 쓰는 아.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는 무게추는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의 변수가 결국에는 유가의 향방을 또 흔드는 주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인플레 계속 요인이고요. 네. 킹달러는요? 킹달러는 네. 제가 봤을 때 좀 네.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뭐 지금 ECB 쪽에서도 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려고 지금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또 상황인데 하고 있고요.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그게 근데 사실 페널티 부분을 또 명확하게 수복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뭐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고환율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기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통화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되기에는 우리나라만 또 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킹달러 흐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뭐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은 일단 구로다 총재가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네. 임기이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 기조 계속 갈 거고요. 유럽에서도 화폐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또 시차가 또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필요성, 기타 뭐 이 화폐도 지금 그렇게 뭐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인덱스가 유지가 되는 상황. 그리고 언제든지 또 만약에 강력한 또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일단은 조금 달러는 네. 고환율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인플레는 앞서 요인 다 맞는데 네. 달러는 저는 오히려 킹달러는 멈춤. 그리고 원자재가 더 오르는 거야. 원자재가 네. 저는 그런 식의 인플레를 보고 있거든요.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하창 본부장은 일단 네. 킹달러가 오면서 수입 물가를 높이는 요 패턴이 또 당분간 이어진다. 네. 어쨌든 1,300원대 이상에서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 거고요. 네. 이게 정점을 논한다는 자체도 무의미해지는데 네. 문제는 이 다음에 우리의 대응이겠죠. 네. 부동산은 뭐 쉽죠. 그러니까 쉽다고 그래야 될까?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 오르니까 지금 금리 올리고요. 시중 금리가 벌써 지금 대출 금리 5% 6% 가고 그렇죠. 이대로 추세면 대출 금리 7% 이런 뭐 부동산은 이제 어느 이제 정도 뭐 이제 약세를 피할 수가 없는데 네. 주식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있어요. 네. 이게 인플레에 약한 건 맞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또 인플레에서 확 또 돈이 주식으로 몰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폴 버커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초반부 위축이 되지만 초반에는 네. 위축이 되지만 네. 그거를 이겨내는 흐름들이 나오면 오히려 증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과거 사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단계별로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주사를 놓잖아요. 네. 이 약을 먹고 주사를 놓는데 그게 이제 약효가 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아프더라도 이게 이겨내는 과정들이 생기고 이제 다시 건강해지면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네.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처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네. 선제적으로 당연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냈을 때 시장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런 위축이 되고 선제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매력적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고인플레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뭔가 뭐 외환 보유도 없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물음표가 좀 생기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현재 무역 적자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잘 보면 좀 수입이 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환율이 워낙 나빠져서 그렇죠. 수출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외국인들의 이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6월에 코스피가 2,270 떨어지면서부터 네.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5조 원대, 6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샀어요. 이 환율이 이렇게 망가지는 나쁜 원화 약세 구간에서도 네. 이 친구들의 의도 또 앞으로의 외국인들의 뭐 동향 모습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 저도 이거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그만큼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의 가격도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뭐 코스피 PBR도 지금 1배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라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아닌들 사실 그 달러에 피해를 안 보는 나라가 사실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방위적인 킹 달러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데 가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봤을 땐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 또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환율의 흐름이 사실 어느 정도 많이 고가의 흐름에 올라왔고 네. 물론 환차손에 대한 위험은 크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유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승률의 이런 캐파 자체가 저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매력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5조가 이제 손해 보고 있어요. 네, 거기 지금 손해보고 주가도 떨어졌죠. 그다음에 환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5, 6조는 좀 발목이 잡혔거든요. 네. 더 들어옵니까 아니면 나갑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이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는 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좀 극약 처방들 그리고 회의록들에서 가시화 지금은 이제 상단 자체가 어딘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약간의 해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회의록 나오고 어느 정도 그림이 가시화가 되면 네. 전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결국에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수 타이밍, 추매 타이밍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를 저는 이겨낸다고 보고 있고 시장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망가지는 대몰락은 아니다. 그쵸 그런 거 네. 아니고 굉장히 네. 튼튼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 기업들 튼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믿음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청원 본부장은 인플레이션의 기본을 생각하자 이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의 용어 자체가 네, 종이 돈의 가치 절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실물 자산, 실물 자산에 꽂힌 주식. 이거 기업별로 뭐 바이오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네, 그런 실적이나 거겠죠. 실물 예. 가지고 있는 가지고 기업, 네. 실물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가는 네, 몸값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도 그 생각. 라는 네, 그런 주장으로 네, 이야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청원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듣도록 하죠. 윤신의 공부합시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